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3명은 의식을 잃어 중태이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네, 앞서 지난 9일에도 욕지도 해상에선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현재 1명이 실종된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5km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통영 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통영해경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항공기 2대를 급파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중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중에 3명은 의식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해경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 조치를 하며 이들을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현재 해경은 실종된 1명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번 침몰 사고가 발생한 욕지도 해상에서 불과 닷새 전에 어선이 뒤집혀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6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해상에서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탑승한 20톤짜리 어선이 전복돼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입니다. 앞서 통영 해경은 지난 닷새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고 이어 어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인양된 선체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어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어제까지 닷새 동안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던 해경은 오늘 새벽에 침몰한 이 어선의 승조원 1명의 수색 작업에 또다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1월 진화 작업 도중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큰 불이 났던 경북 문경시 신기공단에서 이번엔 다른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강원 춘천시에서도 건물 화재로 1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잇따른 화재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너머로 불빛과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북 문경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1월 말 큰 불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사고가 났던 신기 산업단지에서 한 달 반 만에 또다시 화재가 난 겁니다. 소방당국은 폐비닐 등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은 4시간 20분 만에 꺼져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현장 노동자 3명이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원 춘천시 신부급에 있는 한 층짜리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있던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의 용도와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엔 경남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신앙만 야적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야적장의 그물 등 어구 일부가 불에 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전체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환자와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로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어 18일 의대교수 대상회의를 열고 설문조사를 결과 공개해 추후 행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그토록 여러 경로를 통해 구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2035년에 의사 10,000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다며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사직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했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26명은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하며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압박하는 건 ILO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며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림대 의대에서 처음으로 의대생 80여 명에게 유급이 통보됐습니다. 대학들이 휴학을 허락하지 않고는 있지만 결석 일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면 집단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놔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생이 제출한 정식 휴학 신청서가 5,900건을 넘었습니다. 하루 새 휴학 신청자가 500명 넘게 늘면서 휴학계 제출 비율도 31.7%로 뛰었습니다. 의대협은 임시총회에서도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데 결의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가 제안한 대화를 사실상 일고의 여지도 없이 거부한 겁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대학엔 대규모 휴학 허가 시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주호 부총리도 총장과 의대 학장 등을 만나 수업 정상화에 힘써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업 복귀를 독려해 주시고 또 멈춰 있는 의과대학 수업 역시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학도 마냥 개강 일정을 연기할 수만도 없는데 상황이 난감하기만 합니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수업이 정상 시작되면 출석 부족으로 집단 유급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 등록금 반환 요구 민원에 내년도 학사 운영 차질이 생기는 데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없는 대학에서 교수들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이번 집단 휴학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림대학교에서 의대생 80여 명에게 결석 일수 초과를 이유로 유급을 통보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집단 유급 사태는 점점 확산할 거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을 재소환해서 조사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조직강화위원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인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또 내일은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할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며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며 과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의료계를 위해 정부와의 투쟁에 최전선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속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경선에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친명계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패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박재원 전 국정원장과 정동영 전 의원은 본선에 올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경기 안산갑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전 의원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른 수박이라고 조롱했다가 당에서 징계를 받은 친명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서 박용진, 송갑석 의원 등
현역평가 하위 20%에 속한 비명계 의원들이 감산 불이익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선에서 줄줄이 탈락했는데 전 의원도 결국 경선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인천 서구병에선 이재명 당대표실 차장 출신 정치 신인 모경종 후보가 현역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을 제쳤습니다. 인천 서구병 지역구입니다. 모경종 후보가 1등입니다. 지역구 경선 막바지까지 비명계 현역 의원 약세, 친명 원외 인사 강세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중량감 있는 이른바 올드보이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선 현역 윤재갑 의원과 경쟁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공천장을 받았고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전 의원이 현역 김성주 의원을 꺾고 본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구 조정 여파로 이웃한 지역구 동료 의원끼리 경쟁했던 서울 노원갑 경선에선 4선 우원식 의원이 재선 고용진 의원에 이겨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경기 부천갑에선 현역 김경협 의원이 탈락하고 서영석 의원과 비례대표 유정주 의원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경기 평택갑 홍기원, 전북 완주 진안 무주 안호영, 전남 여수갑 주철현 의원 등은 총선 후보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공천심사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이 당 강세 지역 5곳에 지원한 국민 추천 후보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이는데요. 비례 위성정당의 기호 4번을 안기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출당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마지막 지역구 후보를 채우기 위해 국민 추천 후보들을 대면 심사했습니다. 서울 강남과 대구, 울산 등 강세 지역 5곳에 200명 가까운 지원자가 몰렸는데 서류 평가를 통과한 일부만 비공개로 면접을 봤습니다. 현역 의원도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참신한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국민추천제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략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공천이 끝나가면서 비례대표 선거 준비 역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의 후보 면접과 별개로 중앙윤리위를 열어 현역 비례의원 8명을 당에서 제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다음 기호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제3당인 녹색정의당의 6석보다 많은 현역 의원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다른 당, 국민의 미래에서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명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민의 힘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4년 전에 이어 위성정당의 의원을 꿔주는 꼼수를 반복한 건데 원내 1당인 민주당은 더 많은 의원을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양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위성정당이 기호 3번과 4번을 나눠 갖는 겁니다. 아직 경선이 진행 중인 7곳을 포함해 국민 추천 후보까지 결정되면 여당의 지역구 공천은 이번 주 모두 마무리됩니다. 비례대표 후보 또한 다음 주 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구 공천에서 인적 쇄신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또 다른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부원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부원장은 지난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내며 온천 개발 사업 관련 민원에 관여했는데 검찰은 전 부원장이 해당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 부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원 처리 이후 다른 개발 사업자들을 자문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은퇴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기획부동산 사기와 주거 낙후 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과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와 무허가 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경기 남부 지역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싼 값에 취득한 뒤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최저생계비 생활자 등 수백 명에게 소액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지분을 고가에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화이트데이를 맞아 초콜릿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초콜릿 원료인 카카오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여파로 카카오 원산지마다 흉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전 세계 카카오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우 등의 기상이변과 병충해가 이어지면서 카카오 농사가 잇따라 흉작을 빚고 있습니다. Quand tu pommes pas le champ si tôt et quand ça vient, ça prend ton champ, tu peux rien avoir. Et quand ça noircit ton cacao, il y a pas de poids. Les cacao pourrissent pendant que tu n'as pas encore cueilli le cacao. Voilà pourquoi il faut vite pomper le champ. 카카오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인도 등을 중심으로 수요는 늘면서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코아 선물 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3배 가까운 1톤에 6,000달러 선까지 훌쩍 뛰어오르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나무의 특성상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성목이 돼서 많은 열매가 달리는 그런 기간까지는 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수요량 증가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 증가가 바로 이어지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식품업계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원료값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원료 가격 인상 부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남미 등 대체 수입처를 알아보고 있지만 제품 가격 인상 없이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정부는 코코아 생두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일부 낮췄지만 기간이 한 달여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로 카카오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값싼 초콜릿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러시아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 13일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79.72달러로 전날 종가보다 2.16달러, 2.8% 상승했습니다. 앞서 거래를 마친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2.11달러, 2.6% 오른 배럴당 84.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중앙일보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업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 역시도 울상이라고 합니다. 기사에 나온 그래프를 함께 보시면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 폐업수와 개업수가 함께 비교돼 있습니다. 위쪽에 보이는 빨간 선이 폐업이고요. 아래가 개업을 나타냅니다.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대부분 달에 신규 건수보다 휴폐업 건수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졌는데 통상 거래가 많은 1월에 이렇게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업 업소의 수 자체도 크게 줄었는데요. 2018년에 2250곳과 비교해서 올해 1월에는 1117곳으로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중개업소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매 거래가 뚝 끊긴 거는 물론이고요. 전월세 거래도 가뭄에 콩나듯 나온다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건도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휴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때 국민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점점 증가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도 크게 줄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클릭당 10만 원, 변호사 광고비, 출혈 경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이용자가 법률 상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최대 1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부과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게 할 수 있는데요. 한 달에 광고 검색 비용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쓰이지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업계에선 말합니다. 또 이런 구조를 아는 경우 경쟁사 간 견제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정 클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결국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나 법률 서비스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변호사를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내는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의뢰인들이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후기 공유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독서, 서점, 그리고 도서관, 출판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책 생태계에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 삭감 내역이 현재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국민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독서 동아리 활동, 또 책의 행사 예산 등이 사라졌고요. 지역 서점에서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등 문화 활동을 지원하던 예산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관계자들은 그리 크지 않던 지원액마저 모두 잘라버리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관련 업계 사람들의 의욕이 그리고 의지가 크게 위축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체로 중복성 있는 사업을 폐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출판 독서 업계에서는 독서 장려 캠페인을 벌여도 모자란데 정부가 책을 보지 말라고 앞장서는 것 같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의 뿌리가 되는 책을 배제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면서 조속한 예산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유인 우주 탐사에 대한 시도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죠. 과거에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제2의 지구를 찾거나 자원 채굴과 같은 실질적인 목적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사람이 오래 머물 때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의 우주 탐험 기술로 사람이 6개월 이상 우주 방사선에 노출될 때 뇌세포 변형이 발생하면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중증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우주 여행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실이 확장되고 뇌체액 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중추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네덜란드 연구팀은 장기간 미세 중력 상태에 있게 되면 두통 병력이 없던 사람도 심각한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 등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국제우주정거장 임무에 파견됐던 우주 비행사 24명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들 중 92%는 모두 두통을 경험했고 1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100%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우주 비행으로 인해서 뇌를 비롯한 신체 여러 부위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기간의 유인 우주 비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3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 규제 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3일 찬성 523표, 반대 46표로 AI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AI 규제법은 AI 활용 분야를 모두 4단계 위험 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는 의료, 교육을 비롯한 공공서비스나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서 AI 기술을 사용할 시 사람이 반드시 감독하도록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 금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시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The yeas are 352, the nays are 65. The bill is passed. 틱톡 금지 법안은 하원 전체 회의에서 80% 넘는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회사를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사 매각을 강제하는 게 타당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지만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강했습니다. This is a Pandora's box. What's to stop Congress o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 future from forcing the sale of another social media company? TikTok said its data is not accessible to China-based ByteDance employees. False. China-based employees routinely access this data. 미국 언론들은 틱톡을 6개월 안에 매각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틱톡을 살 기업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중국 정부도 틱톡 매각을 불허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这种不能在公平竞争中取胜，就采取八零行径的做法，扰乱的是企业的正常经营活动，损害的是国际投资者对投资环境的信心，破坏的是正常的国际经贸秩序。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이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If you ban TikTok, Facebook, and others, but mostly Facebook will be a big beneficiary. I think Facebook has been very bad for our countr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elections. 틱톡 금지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한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제 이제 공매도 관련 공개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공매도가 뭔지부터 좀 짚어주셔야겠습니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주식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려가기 전에 미리 주식을 빌려 놓았다가 내려가고 나서 이제 팔아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지지 않습니까? 그럼 싸졌을 때 그때 이제 대금을 정산을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뭐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지금 전면 금지한 상황인데 이렇게 공매도를 좀 금지하는 이유가 뭐가 될까요? 순기능과 좀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공매도에처럼 사실은 이제 학계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또 이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의 단점 먼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쪽을 조금 주목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도가 조금 주식 가격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떤 불법 거래나 불법에 좀 악용돼서 주식 시장을 좀 교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단점으로 생각되고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이제 상승, 우상향하는 것에서 저희가 시세 차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희가 보통 이제 펀더멘털이라고 하죠. 어떤 기저에 있는 그 기업의 업황이나 이윤 이런 것들과 너무 괴리돼서 주식 가격이 막 저희가 버블이 생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공매도가
아무래도 이제 주식 가격 하락에 조금 베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버블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주는, 저희가 이제 그런 것을 가격 발견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하는 순기능도 있다고 보는 것이 또 학계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토론회에 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고 불리는 뭐 박순혁 작가, 그다음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있고, 증권사 관계자나 학계 관계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토론회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공매도가 이제 ETF 이 관련 유동성 공급자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 기능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부분,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하는 역할, 보통 증권사들이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고 싶으신 분, 어떤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의 원하는 가격과 팔고 싶으신 분들의 원하는 가격 사이에 너무 가격 차이가 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주식 시장이 커지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은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용한 창구인데, 주식 시장이 커지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 같은 것들이 변동할 때 뭐 기업 어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금리 변동에 따라서 기업의 차입 비용이 변하는데,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런 금리가 변동할 때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거래가 이제 주식 시장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와 매도 사이에 가격 차이가 너무 컸을 때 그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이런 증권사들이 하는 일은 결국 이 중간, 매도와 매수 가격 중간에서의 계속해서 호가와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결국 거래를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참여자들이 결국은 호가를 막 제시하고 할 때 본인들이 그 증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도 호가를 막 내고 이래야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는 이제 공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유동성 공급자나 시장 조성자가 하는 순기능이 있으니, 그리고 이 순기능에 있어서는 공매도라는 어떤 제도 자체가 필요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좀 허용해 주는 걸로 한다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때 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는 그런 걸 했는데요. 결국은 어제 이제 공청회에서 또 다시 나왔던 얘기는, 특히 아까 말씀해 주신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로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얘기 중에 뭐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런 시장 참여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여전히 굉장히 어떤 호가를 좀 의도적으로 낮게 제시함으로써 주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것을 너무 막고 있는 부분, 혹은 떨어뜨리는 것을 조금 유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금융당국이 좀 다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공매도 금지를 예외로 둔 지금 시장 조성자와 이 유동성 공급자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다라는 이 시장 교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을 했는데, 좀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주장은 지금 이 호가를 낮게 해서 시세를 좀 조정하는 부분이 이런 시장 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들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사례 더하기, 저희가 이제 초단타 어떤 그 매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보통 증권사 딜러를 통해서 이렇게 매매가 들어가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용 주문이라고 하는 어떤 증권사의 딜러를 거치지 않는 직접 주문을 내는 뭐 1000분의 1초 단위로 할 수 있는 거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공매도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없는 주식을 빌려놓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식 가격이 변동했을 때, 떨어졌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을 얻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초단타 매매를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어느 정도의 주식을 빌려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가장 큰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IB 중에 2곳이 불법 공매도를 했다. 그 불법 공매도를 하는 게 어떤 형식의 불법 공매도였냐면,
부서가 2개 있다면 A 부서에서 50주를 갖고 있었는데 B 부서에서 이 50주를 빌려갑니다. 예. 그럼 A 부서에서는 그 50주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장부상으로는 A 부서에도 50주가 그대로 있고 B 부서에도 그대로 50주가 있는 예. 이런 더블 카운팅이 벌어졌던 부분들이 또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초단타 매매를 통하면 더 사실 따라가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 대표분들께서 하셨던 얘기 중에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초단타 어떤 직접 주문 거래를 통한 공매도의 제도의 악용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공매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뭐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북현 금감원장이 전산화 시스템을 이제 한두 달 내에 공개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해서 어떤 그 공매도의 근본적인 어떤 존재 가치라거나 이런 걸 좀 납득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산화 시스템이 있다면 완벽하게 지금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가는 시스템들은 다 전산화가 돼 있는데요. 애초에 공매도를 할 때 이제 그 되게 대차 거래를 하거나 주식을 빌리거나 그래서 주식을 살 때 그 애초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완벽하게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실정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전산화만 될 수 있다면 사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은 확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전산화가 조금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 혹은 이 이유에는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특히 그리고 외국 기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공매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예. 외국 기관들에게 우리나라 시스템을 또 이용하게 할 인센티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뭐 비용하고 관련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외국 기관은 플랫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산화가 안 된 부분의 플랫폼을 또 외국에 있는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11월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금융당국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전산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 전산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되면 굉장히 큰 진전,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 제도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나 비용들이 걸릴 것 같다. 그런데 그 작년에 11월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결국 금융당국에서 얘기했던 게 한 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 놓고 올해 6월, 2024년 6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개선이 있었는지를 평가한 후에 공매도 전면 금지를 풀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네. 과연 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전산화에 대한 부분, 비용과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일 텐데 이게 올 6월 공매도가 이제 금지 다시 고려되는 그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중단을 했는데 어쨌든 이 조치는 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이게 굉장히 저는 사실 판단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도로를 전면적으로 자동차는 도로에 들어가지 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작년 11월에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했던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모든 것을 스탑해놓고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오는 걸 막아놓고 한번 고속도로를 다시 점검하겠다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8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작년 11월부터 지금이 한 3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지난 지금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진전들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이제 보이는 부분은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올 6월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장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다시 풀 수 있을지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갔던 가계대출이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한 3월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한 4월부터 최근 한 11개월 연속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거의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이제 주담대로 나가는 것이 있어서 주택 경기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금리를 굉장히 2002년 뭐 중반부터 미국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담대가 줄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금리가 어느 순간 이제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대환 대출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주담대가 다시 정책금융도 있네요. 그러면서 주담대가 다시 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속도인데요. 그 속도 측면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 은행권 대출이 가계 대출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속도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금융과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어쨌든 은행의 가계대출을 주담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경기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인데 그 스트레스 DSR 제도와 또 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도 좀 영향을 줬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영향을 주었지만 이것이 아주 뭐 게임을 바꿀 정도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이 실행되면 아무래도 조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대출을 좀 받아놔야겠다는 수요. 스트레스 DSR이 2월 말부터 시행됐으니까요. 그래서 2월에 이제 미리 받아놔야 되겠다는 수요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것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대환 대출로 많이 이용됐지 신규 대출이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대출을 조금 더 싼 금리로 가는 역할을 했지 신규 대출이 막 들어오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이 가계대출을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것보다도 사실 증가 속도가 줄었다는 부분은 언급해 주신 게 좀 이제 귀에 들어왔는데 그 좀 요인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결국은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결국은 가계대출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담대 비중이 크다 보니까 향후에 주택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하나고 두 번째는 이 대출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금리 수준이 세 번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처음 두 가지, 그러니까 주택 경기는 향후에 완만하게 뭐 당분간은 조금 고전을 하겠다. 아주 빠르게 다시 상승하는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 경기가 주담대를 혹은 가계대출을 빠르게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가계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겠다. 스트레스 DSR 도입도 그 일환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은 정부 정책 기조도 가계대출에 대해서 조금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막겠다라는 정책이 있어서 이것도 가계대출을 앞으로 뭐 늘리는 건 좀 제한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수준인데 금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올해 어느 순간부터는 금리가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좀 보셔야 될 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물가가 결국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데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금리가 일단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금리 수준 측면에서의 가계대출을 아주 뭐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부분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다우 지수만 상승하고 다른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에 저희 그 AI-발 엔비디아 중심의 급등했던 것들의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졌고 S&P도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것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떨어졌고요. 좀 많이 떨어진 게 테슬라는 어제 이제 투자 등급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웰스파고라는 미국 은행의 보고서가 나와서 좀 떨어진 부분, 테슬라에 대한 어떤 수익성의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OMC는 동결이 거의 유력하긴 합니다만 향후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속도에 대해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또 그때까지는 이제 횡보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얘기 한번 짚어주시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정학적 요인이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는 뉴스에서는 빈도수는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홍해나 이쪽 페르시아만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조금 텐션이 약간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공급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슈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사실 수요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될 것이 지금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수정치가 나올 때마다 약간씩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 좀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것들이 향후 이제 국제 유가를 약간 밀어올리거나 혹은 지금 밀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 좀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어서 네. 향후 수요가 좀 증가할 것 예상이 돼서 이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네, 있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 저희한테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 유가를 보통 한 84달러, 배럴당 84달러 정도에 맞춰서 향후에 물가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보다 실제로 많이 높아졌을 때는 향후에 물가 전망도 수정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뭐 농산물 가격 너무 높고 등등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데 여기다가 이제 유가까지 사실 최근 들어서 유가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좀 밀어 올려졌을 때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물가를 통해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의 홈 개막전이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수단이 기존 홈 개막전에서 입던 파란색 유니폼 대신 올해 추가로 등록한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출전해 논란에 불을 당겼는데요. 구단 측은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충남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2부 리그 충남 아산FC 홈 개막전입니다. 선수들이 기존의 홈 유니폼으로 입던 파란색 대신 올 시즌 제3 유니폼으로 등록한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명예 구단주로 참석한 김태흠 도지사와 구단주인 박경기 아산시장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남 아산FC가 지난 2020년 재창단된 뒤 주로 사용해온 팀 색깔은 파란색과 노란색. 하지만 구단 측은 이날 경기에선 응원단에까지 빨간색이 포함된 깃발을 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응원 단원들이 경기 중에 축구는 정치 도구가 아니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축구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힌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써두면 특별한 날 아니면 원정에서 한번 이렇게 입는 거지 홈 개막전에 입는다는 것은 아산 팬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를 했고 구단 측은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구단 대표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 국가대표가 되라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빨간색 유니폼 제작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빨간색 깃발을 제공해 응원하라고 한 것도 응원 열기를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신무장을 시키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정치적인 논란으로 될지는 전혀 몰랐고요. 하여튼 이번 계기로 인해서 뭔가 한 가지 해나갈 때는 심사숙고해서 논란이 확산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폼 색깔 논란을 쟁점화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구단한테 지상 조사를 해서 규정이나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이제 구단한테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한 이런 부분들이지 이걸 정치 쟁점화하고 도지사까지 끌어들이고. 이런 가운데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당시 경기장 밖에서 별개의 유세 활동이 이루어진 정황을 포착해 구단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충남 아산FC 홈 개막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측이 검찰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송 대표 변호인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관련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던 와중에 별개 사건인 먹사연 관련 증거를 수집한 건 별건 수사를 벌인 것이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련 판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구조된 남성이 응급실에서 마약을 했다고 자백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시민의 신고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진료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실토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대림동에 있는 지인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인도 함께 입건해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충북 지역 내 외국인 비율이 급증하고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으로 외국인 출입 수요가 늘어난 점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주 국제공항 이용객은 369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52만 3천여 명입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국제선 이용객이 26만 명에 달하는 등 올해만 159만 명이 국제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이처럼 국제선 이용객이 증가하자 충청북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북이 인구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이민을 적극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인구를 늘리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을 유치하는 게 대단한 또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중앙부처의 정책 수요를 저희가 충북의 의지나 어떤 이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여기에 충북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데 2022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의 경우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16%, 진천은 12.5%에 달합니다. 또 충북 지역 전체로 외국인 증가율도 지난해 15.2%를 기록하는 등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오송 국제도시 조성 등 외국인 특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충북에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이민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과 외국인 전담팀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신설하려면 정부 조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 충청북도는 우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기관 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치 타당성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번 겨울 전남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평년보다 10일 이상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겨울 일조량이 평년 대비 20% 이상 줄면서 나주에서만 딸기와 멜론 재배지 78헥타르 면적에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협은 나주의 과수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 자금과 영양제 할인 공급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경남 사천에 있는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활어와 건어물 등 다양한 수산물 점포를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고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삼천포 용궁수산시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수산물 특화 전통시장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마산 어시장 방문 이후 3주 만에 경남 지역을 찾아 전통시장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올해 프랑스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에 한국 드라마 타로와 유쾌한 왕따가 초청됐습니다. LG U+는 칸 국제시리즈 페스티벌 주최 측이 다음 달 5일부터 10일 진행할 7회 페스티벌의 단편 경쟁 부문에 미스터리 드라마 타로를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 세계 드라마와 시리즈 컨텐츠를 대상으로 매년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콘테스트로 단편 부문의 한국 작품이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나 높은 상태고요. 한낮에도 15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4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요. 날씨가 온화한 틈을 타서 초미세먼지도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경기와 강원,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요.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조금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5도, 대전은 2.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대구가 18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초순만큼이나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속에 공기가 계속 탁하겠고요. 주말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